세월호만 교신이 없는가? 첫 번째. 그 시간대 교신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전후 7시 8분에 진입을 했는데 7시 7분에도 진도 VTS는 교신을 합니다. 다른 배와. 7시 8분에도 또 아마도 3명 혹은 4명의 담당자 중에 1명이 교신을 한 거겠죠. 다른 배와 교신을 합니다. 7시 9분에도 또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진도 VTS가 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해경은 초기에 이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7시 10분에는 관제센터의 당직자가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임을 알고 있어서 충돌 방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월호 주변 500m 장애물에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VTS 도메인 와치 기능을 설정하였다. 해경은 자신들의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은 세월호가 진입한 걸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 진입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을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봤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봤고 경보 기능도 설정했는데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배가 항로를 완전히 벗어나도 절대 교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해경의 주장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편집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전국에 있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신을 하게 되면 그 음성 기록을 보관을 하느냐. 왜냐하면 설계 시스템 구조도를 보니까 기록 장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달치는 자동으로 보관한다. 이 기록 장치가 2달치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주 3회 화목토 운항을 했었습니다. 인천 제주를. 그러면 2달치면 대략 24번의 교신 기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있어야 정상이죠. 다 있다면 왜 4월 16일 날만 교신 기록이 없는지 2시간 내내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역시 편집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를 직접 찾아보면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똑같은 파형을 가진 똑같은 목소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음성분석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음을 복사해서 다시 넣지 않고는 불가하다.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겠다. 잡음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문가의 결론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또 해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울링 때문에 그렇다. 윙 하울링 때문에.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주 관제센터하고는 이런 하울링이 없어요. 진도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YTN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편집 내용을 교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36곳을 완전히 삭제했다. 완전히 삭제했고 36곳에서 비정상적인 소리 단자를 발견했다. 완전한 묵음. 빈칸 보이시죠? 다른 센터의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관제사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종이를 넘기는 소리라든가 이런 작은 소음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묵음 처리되어 있어요. 인공적으로 잘라냈다는 거죠. SBS가 보도한 내용은 더욱 재밌습니다. SBS는 에코, 메아리 같은 거죠. 어떤 소리를 내면 윙윙윙 2번, 3번 반복돼서 울릴 수 있죠. 똑같은. 왜 우리가 동물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야호 하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음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소리가 나고 에코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에코가 원음의 앞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호 하지 않았는데 메아리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SBS는 이걸 보도했어요. 잡음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한 관제사가 이렇게 SBS의 취재에 응하죠. 원래 초단파 무선통신은 FM 방송처럼 깨끗하다. 이 소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잡은 게 아니라고. 관제사가 세월호 부를 때 그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관제센터하고 배가 주고받는 걸 무소를 중간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관제센터에서 말하는 걸 그냥 잡은 거라고. 내가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는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깨끗하게 잡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관제센터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상대방 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소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진도는 두세 선박이 동시에 눌러가지고 그렇게 잡음이 섞여 들어온 게 아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진도는. 그럼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진도에 여쭤보셔야겠죠. 녹음을 어디서 이렇게 빼느냐, 음성신호를. 그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관제사가 이렇게 전화기처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전화기처럼 이렇게 귀에 대면 수화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거든요. 거기서 음성신호를 빼요. 관제사가 사용하는 그 장비 자체에서 저장장치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진도 VTS와 세월호의 교신 관련 해경 발표들은 대부분이라는 토를 달긴 했습니다.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거짓말이다. 19일 오전에 2003 금호호 바지선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지선이라는 게 그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근 조선소에는 하청업체들이 블럭을 운반하기 위한 바지선이 많다. 바지선은 원래 많아요.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는 없으나 바지선이 없어서 못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현대보령호라고 있습니다. 오션 CNI가 보유한 바지선으로 해양과학기술원이 당시 추천을 했어요. 이 배가 크고 안정적이다. 바지선 중에 최고라고 평가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부산해경하고 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배가 부산항에서 떠나가지고 60시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투입만 하면 되죠. 이 비용은 업체가 자비로 냈어요. 이 비용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자비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기 배 비용을 제외하고 6천만 원 정도 자비로 냈어요. 근데 현대보령호가 도착했는데 해경은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56시간 동안 현대보령호는 대기만 하다가 24일 아침에 돌아갑니다. 투입이 안 됐어요. 민간에서 온 자원잠수사들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다. 전 처음에 유언비어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내겠다는데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유언비어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점점 사실이었던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늘 수요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군이 16일 사고날입니다. 오후 2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하고 오후 6시에 SS 요원 6명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35분 이후로는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방부가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작업 점수를 통제했기 때문에. 해군도 통제해서 못하겠는데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그만뒀겠는가, 통제하지 않았겠는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정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자원봉사자 잠수사들의 성과를 언론이 가로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은 업체 입장에서 어차피 발견한 시신이기 때문에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 그랬겠구나 하고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뭐냐면 새벽 4시에 발견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그런데 그 시신 인양을 자정이 돼서 했어요. 20시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잠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늦췄냐. 본인은 그 배가 훨씬 유리하고 구조가 좋아서 효율적일 것을 양보했는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물살이 세서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다.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단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살아있는 학생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기가 들어갔는데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못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왜 20시간이나 안 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거론했어요. 이 팬티를 입은 장면이 얼마나 이 선장의 자격이 없으며 기타 등등.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팬티를 입은 이 장면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딱 한 번 직접 구조정이 배로 가까이 갑니다. 딱 한 번. 위험하다며 고무보트만 보내다가 직접 구조정을 몰고 딱 한 번 가요. 그때 선장들과 선원들이 구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타실에서 구한 사람은 선장과 선원, 배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타실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있다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구했으면 당연히 다 배와 관련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몰라요, 해경이. 그리고 거기만 왜 직접 가서 배를 댔죠? 그리고 왜 그때 다급하게 마지막 순간에 옷을 갈아입었냐고요. 그 선장이 애초에 그 경찰 조사를 하루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해경 간부네 집에 그렇죠. 있다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보도가 짧게 하나 있습니다. 사라진 선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첫날 오후 2시,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장이 사라져요. 병원에서 나와서 해경이 데려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8시간 반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밤에 지금 얘기한 해경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파트의 CCTV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선장은 총 8시간 반 더하기 14시간 하면 22시간 반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첫 이틀 동안 사라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CCTV 누구랑 만났는가 삭제했다는 거죠. 해경의 설명도 웃깁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그 해경 직원의 집에 재웠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관 간 집에 가서 자는 경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게 자기들도 변명할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보령호가 투입이 되면 그때 언딘 리베로가 아니라 언딘에게 사업적으로 불리한 게 있나?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대보령호가 그 시점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언딘 리베로가 언딘 측에 배가 와도 다시 교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 좋고 큰 배가 있는데 왜 교체해야 돼요? 더구나 8시간 걸려서 교체해놨는데 더 큰 배로 더 많은 잠수사들이 더 많이 잠수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금호 123 이 바지선. 이 바지선은 저는 당연히 현대보령호처럼 자발적으로 달려온 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배와 언딘의 배가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확인한 바입니다. 아직 어디서 보도되지 않은 그 배는 언딘이 부른 겁니다. 첫 번째로 달려왔던 바지선은 금호 123 언딘 측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언딘 배가 오니까 빠졌어요. 알박기죠. 해수부는 왜 언딘이라고 써있는 최초로 등장하는 정부의 문서, 저희가 찾은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인데, 이걸 삭제했죠? 그 자리에서 누가 민간업자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지. 처음으로 청해진과 언딘이 계약하도록 하고 니네가 현장을 수습해 라고 이 구조를 짜준,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서에 언딘이 기록된 이 회의 속상에서 언딘이 처음 나온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거 삭제했죠? 그리고 누가 어떤 경위로 언딘을 인양업체로 첫날 벌써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최초의 이 정부의 결정, 일개 업자,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일개 업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 이 결정이 살아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 아이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AS 꺼져 있었다고. 이 배는 AS가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 세월호인지 몰랐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꺼져 있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꺼진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안 껐으면 꺼질 이유가 없다. 고장도 안 난다. 그리고 하필 전원이 그때 꺼졌다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끈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단정을 못하죠.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꺼졌어요. 꺼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유주선 둘라에이스 호에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맞죠? 대전에도 안 뜨고 그 옆에 있던 세월호에도 안 뜬 거예요. 이 진도 VTS는 어떻게 세월호의 모든 항적이 존재할 수가 있죠? 세월호의 항적이 거기 기록되려면 세월호의 AIS 기계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인공위성으로부터 뭘 수신하든 말든 자기들이 걸 쏘든 말든 하죠. 꺼져 있잖아. 꺼져 있는데 진도에는 어떻게 다 있냐고. 아무도 쏘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뉴스를 다시 따져다 보니 특히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던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게 꺼졌다는 게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도 VTS는 이게 다 있냐고. 근데 그러면 진도 VTS가 그때 밝힌 게 그 두 번째 36초간 그것까지 다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진도 VTS는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꺼냈는데 노트북을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2013년 2월 27일자 작성된 문서가, 거기 보면은 잿더리 유치 선정, 이걸 왜 국정원이 지적해? 그 다음에 뭐 데코 타일이 어떻다느니, 유리창을 보수하라느니, 천정 칸막이 도색 작업,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중간 페이지 보면은 휴가 계획서를 내라느니, 소정품 사용 현황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작업수당 보고하라.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CIA의 이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올해 초에 얘기하셨던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쯤이겠죠. 고소당하고 관계. 네.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거는 파파이스조차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나 소유가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문군하시네.
하여튼, 다른 사람 이름 하는 그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법정에서. 진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소용이 등기된 아니야. 사람 거냐, 네. 진짜 다른 사람 거냐를 다투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금 출처가 누구냐. 그렇죠.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누가 받냐. 그렇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 현실적으로. 이런 네. 것도 되게 쟁점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세월호는 명의는 청해진인데, 네. 그 자꾸 국정원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그 중에. 서류가 나왔죠. 예, 결정적인 거는, 뭐 화장실 휴지를 어떻게 해라, 뭐 직원들 휴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다 경영 이익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냐. 뭐, 지거 아니라면. 세월호 노트북 문서에 그런 게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그게 자기 거 아니면 왜 그래, 남의 거에 뭘 그래, 화장실 휴지를 뭘로 쓰니 뭔 상관 있습니까? 저것도 나왔어요. 휴가 계획서 내라는. 비누 거품. 비누 거품. 자전 천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까지 나왔는데. 천정 색깔 도세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경영, 이거 뭘 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남을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게. 예. 뭐, 안보, 그 다음에 뭐, 테러,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경영을 실제로 경영에 개입했다. 소유자가 하는 행동을 했다. 경영에 개입했다는 건 뭘 근거로? 그러니까, 아니, 뭐, 휴지를 어떻게 해라든지, 뭐, 직원 휴가를 어떻게 보내라든지, 이런 거. 자금 소요에 대한. 그렇죠. 예. 그 배의 운영에 관한 얘기를 인사재정 관리. 뭐, 남의 물건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증빙, 정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우리 부동산이 실제 등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서로 싸우면 이런 정도면 법정에서는 네 거 맞다. 네. 라고 주장할 만하다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하고, 자, 그 다음.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제 세타의 저장 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심판원에서 가져가셨고 검경 합성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에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순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AIS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레이더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레이더가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레이더의 조작 가능성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더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가 한 거죠. 그분이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서 어떤 결론을 되게 완곡하지만 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네. 그럼 그 얘기를 AIS를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연태까지 발표했던 AIS와 레이더의 영상을 아까 비교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그 분석하셨던 전문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는 말이 안 된대요. 이 레이더의 편차가 10m 이내래요. 네. 레이더가 빛으로 쏴갖고 오니까 레이더의 원래 개발 초창기 자체가 저 비행기들이 날라도 거기다 총 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레이더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더가 추적한 10m 이내에 배 좌측에서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0m 오른쪽에서 막 달려요. AIS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특히 이 표류했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그 레이더 항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뱃머리가 병풍도를 바라본 쪽에 대고서 따다다닥 찍히고 좌표가 올라가요. 네. 표류했다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다가 잘못된 헤딩값에다 대고서 좌표가 계속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닌가. 네.
대참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에 집중됐다.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전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왜 배가 침몰한 것인가? 이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했다는 증언과 뉴스도 등장했다. 그 훨씬 전부터 배가 좌우로 4번 이상 방향을 바꾸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탑승객들도 사고 전부터 방향 전환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심원과 검경 합수부는 진도에서 관제 영상을 입수했다. 사고 당시 관제 영상에는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그들은 레이더 항적을 보게 됐다. 수상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280도 대회전을 전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가 정밀한 레이더 자료는 배제하고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항적은 매우 수상했다. 원래 AIS 항적은 배에 부착된 안테나의 GPS 위치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테나 위치들은 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움직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선원들이 안테나를 배에서 떼어내 긴 낚싯대에 매달아 놨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좌회전시킨 정보들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바뀌어 회전 각도가 대폭 축소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이 항적도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원들이 고의 침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AIS가 뭔지도 몰랐던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엉터리 정부 항적도는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적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이다. 결국 속도와 관성을 무시한 코미디 같은 표류 항적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사고 시점을 이 밑 구간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야 엔진을 끌 테니 선원들이 엔진을 끈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엔진을 끈 순간 바로 배가 멈추진 않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표류 항적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정부 항적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자 커튼 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AIS 항적도, 이것을 구할 새로운 데이터 한 개가 준비됐다. 편의상 이 데이터의 이름을 허수아비 데이터라고 하자. 이 데이터에는 세월호의 뱃머리 방향이 140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데이터의 뱃머리 방향은 150도다. 만약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10도를 확 돌면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구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그들은 급히 두 패밀리오를 찾아갔다. 이 배는 세월호 옆을 지나갔던 상선이다. 그로 인해 이 배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데이터가 수신돼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데이터를 복사했다.
복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더 빠르게 복사하려면 저장 장치의 PC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끼워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의 항적 자료가 전부 확보되자 정밀한 레이더는 제쳐두고 AIS 화면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아주 짧은 13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어이없게도 좌표에 물음표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작 편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완성되자 그들은 묘한 일을 시작했다. 13초짜리 영상을 플레이시켜놓고 폰카 같은 것을 사용해 흔들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러더니 촬영된 영상을 또다시 PC에서 플레이시켜놓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때 허수아비 데이터의 위치 정보 끝자리를 정교하게 잘라냈다. 이런 이상야릇한 3단계 공적을 거치자 화질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 캡처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의 로고가 떡하니 남은 것이다. 44,000원짜리 정품을 사서 썼더라면 이 영상이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세월호가 엄청난 급회전을 했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화려한 쇼가 시작됐다. 당시 세월호 바로 곁을 지나던 옆을 지나던 이 상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때 주변 상선이 두 패밀리였다는 건 공개되지 않았다. 8시 49분 12초에 뱃머리를 140도로 향한 그리고 이 영상은 선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즉 선회를 할 때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설사 UFO라도 6,000톤급이 바닷물과 마찰하며 시속 1,100km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세월호는 은하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다. 예, 저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아마 YTN에서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충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1초에 10도 급변침으로 집중됐고 엉터리 표류 항적은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YTN의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해수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48분 44초에 수신된 것으로 정부 항적도에 공식 등록시켰다. 1초에 10도 급변침 정보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이틀간의 깜짝 쇼 끝에 남게 된 최종 정보는 선원들이 140도에서 정상 변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참으로 화려한 새 데이터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 AIS 데이터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YTN 동영상은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를 수신했다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도 관제 영상 2개를 전부 조사한 결과 허수아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9월) 하순 또다시 정부 항적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파파이스에서 280도 대회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 진도 관제 영상 복원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겐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만약 관제 영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레이더에 담긴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도 관제 영상에 허수아비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릴 수 있다.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부산의 복원업체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해시머니 복원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파파이스 킹 감독에게 분석해보라고 제공했다. 바로 이때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정부 항적도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새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 6개월 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다. 침몰 직전 세월호의 항적 36초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1초의 10도가 4초의 11도 변침으로 바뀐 것 말고는 동일한 패턴이다. 갑자기 140도에서 150도로 10도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4초 만에 이 거리를 가려면 세월호가 자기 최고 속력보다 2배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비밀을 숨기려는 충격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관제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주 깜찍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해시머니 복원했다는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니 허수아비 데이터가 있어야 할 48분 44초 자리에 허수아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황당하게도 새로운 AIS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곧이어 사법부 역시 검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현재로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두 패밀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YTN이 의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낼 만큼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기획하는 노련한 심리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을 수행하는 실무 능력은 실수가 많고 매우 웃긴다.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데이터를 정부 항적도에 등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관제 영상의 누락 구간과 분신술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작임이 분명한 짓을 하고도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 그 해양심파론이
12월 29일 날 드디어 사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사고가 나면 해양심판원이 제일 먼저 이 사고 원인이나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걸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김 감독님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정무 사이드에서 최고 전문가, 해양사고 최고 전문가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서 이걸 정리하고 정부의 권위로서 이제 전문적인 논란의 종료를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해양심판원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하나. 그랬더니 기대가 컸죠. 네. 그랬더니 첫 장 총평은 사실은 이때까지 검찰이 처음에 경찰, 검찰, 아니 해경, 검찰, 뭐 정부 뭐라고 할 거 없이 정부 사이드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발표, 우리가 문제 있다고 했던 그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예요. 바로 요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근데 이 첨부된 자료에 누락 구간들이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3번만 보이는 거예요. 29초만. 3번만 이때까지 언론에서 거론됐었으니까요. 네. 자, 그게 황당하다. 나머지 누락 구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 번째. 예, 황당베스 이제 3인데 사실은 이분이 저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정부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세 점이 몰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좌표들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선수값이 199, 213, 191로 가면서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땐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도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이렇게 휙 돌아야 되는데 휙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완전 비과학적인.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밑을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AIS 때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AIS 데이터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나침판 고장서를 그분들이 갖고 나왔다가 이번에 해심원이 나침판 고장서를 처리하고 안테나 교체론으로 갔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주 안테나가 있고 보조 안테나가 있고 근데 주 안테나로 잡다가 보조 안테나로 잡으면 그 간격만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관전센터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여하간에 그때 했을 때 제가 그 GCS 사장님을 만나서 대표님 만나서 이거 안테나 교체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반박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집어넣어갖고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회전 현상을 갖다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악화시킨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다 위의 CSI라는 해시문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선원들이 조타 실수다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에 보면 분명히 똑바로 안 가고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가거든요. 일종의 지그재그인데 좌회전 후 우회전을 했다라는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운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배가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한 게 아니라 크게 꺾어서 계속 얘기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큼 크게 꺾어준 그런 궤적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발표하냐는 거죠. 네. 이것만은 진짜 너무 명백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방어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그게 안 나온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숫자는 발표됐고 그리고 이 숫자라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다 판결하고 다 해버렸는데 그렇죠. 재판까지 나왔는데 병풍도를 바라볼 때까지만 회전하고 끝났다라는 결국 이걸로 이번 해양심판원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데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로 뱃머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사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됐다고. 데이터를 못 바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